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0 초반이 되는 김혜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은 무남 동녀였고,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금에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속 시원히 이혼할 수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을 주셨을까? 그 사랑을 갖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하늘나라에 가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엄마가 평소 즐겨 듣던 이 채널이 생각나 이렇게 부랴부랴 두서없이 제 이야기를 작성하고 있네요. 잘했다고 그렇게 하라는 말보다 제가 직접 선택하길 바래서 기다렸다는 말, 사랑한다는 그 말이 듣고 싶어서요. 엄마에게 말하고 싶은데 이제 들어줄 엄마가 없으니 엄마를 대신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따뜻해질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은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특별하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전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없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봐도 아빠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고 할머니와 외삼촌들에 대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친구들이 니네 아빠는 왜 안 와? 하고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가족 형태는 다를 수 있어. 어느 집은 엄마가 없는 집도 있거든. 우리에겐 아빠 대신 할머니랑 삼촌들이 있잖아. 정말 그랬어요. 아빠가 와야 하는 학교 행사에는 늘 삼촌들이 와서 자리를 빛내주셨거든요. 운동회 때는 막내 삼촌이 와서 저보다 더 열심히 응원해 주셨고, 학부모 참관 수업 때는 큰 삼촌이 와서 다른 아빠들보다 더 진지하게 수업을 들어주셨죠. 그리고 제가 5학년이 되었을 때 아빠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결혼 전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제가 5학년 되던 해 미국에 이민가 살고 계신 아빠가 초청해 미국에 갔었어요. 부모님은 다시 핑크빛이 돌며 결혼 이야기가 오갔던 기억인데 거기까지였죠. 아빠도 친가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셨지만 자신들의 일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국으로 온 엄마는 미국에 갈 생각을 안 하셨고, 저 역시 그런 아빠는 없어도 된다는 생각에 삼촌들을 의지하며 살았죠. 다행인 건 삼촌들이 2명이라 항상 북적거렸기에 외롭지 않게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침 일찍 출근하지만 일찍 퇴근하셔서 저녁 시간에는 저와 늘 함께 해주셨어요. 다른 친구들 엄마들은 늦게까지 일하느라 바쁘셨는데 우리 엄마는 항상 집에 일찍 오셔서 저녁을 함께 먹고 숙제도 봐주시고 그랬거든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문제를 제일 빨리 풀었다고. 우리 딸 정말 똑똑하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 수 있었을까? 엄마는 항상 제가 한 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그냥 잘했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까지 궁금해 하셨죠. 어릴 때부터 저에게 도움되는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였어요. 작은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하면 머릿속에 더 잘 남아. 핸드폰에 적으면 되잖아. 아니야, 손으로 직접 쓰는 게 더 잘 외워져.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편리한 대로 기억하게 되거든. 그런데 한 번 적은 과정을 해주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서 기억도 더 오래 남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항상 작은 메모장을 가방에 넣어 다니셨어요. 시장에서 뭘 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오늘 있었던 특별한 일은 뭔지, 사소한 것들까지 다 적으시더라고요. 나도 엄마처럼 예쁜 메모장 갖고 싶어. 그래? 그럼 내일 문구점에서 예쁜 거 하나 사자.
그렇게 시작된 게 일기 쓰는 습관이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했는데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니까 기억도 더 선명해지고 나중에 읽어보면 그때 기분까지 다시 느껴지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는데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라면서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은 학원 다니기 바빴는데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 덕분에 항상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 학원도 안 다니면서. 그냥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 친구들이 신기해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던 건 사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거든요. 제 나름대로 공부하는 습관으로 배운 내용을 작은 메모지에 정리해 붙이려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토시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울 4년제도 무난하게 들어갔고 대학 졸업 후 소위 대기업이란 말하는 직장까지 입사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거래처에서 만난 민수 씨와 인연이 시작됐어요. 처음 미팅에서 민수 씨를 보는데 뭔가 또래 남자들과는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대충 넘어가는 부분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시고 질문도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며칠 후 민수 씨에게서 업무 관련 전화가 왔어요. 김 대리님, 지난번 미팅에서 말씀하신 자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 네.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메일로 받아봤는데 워낙 내용이 복잡해서 직접 만나서 자료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제가 시간 내달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카페에서 만나서 업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민수 씨 핸드폰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죄송해요. 진동으로 바꿀게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면 받으세요. 그런데도 계속 전화가 와서 민수 씨가 미안해하면서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아, 형. 네, 지금 업무 미팅 중이라서. 네? 동창회요? 아니에요. 못 가겠어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대학 동기가 동창회 나오라고 전화한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 씨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대학 동기가 동창회 나오라고 계속 전화했네요. 아, 동창회요? 가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가봤자 뻔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누가 승진했네, 누가 결혼했네. 그런 소리 할 텐데 아직 전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자랑이 뭐가 중요한가 싶기도 해서요. 무슨 소리세요? 민수 씨도 직장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내세울 만하세요. 아,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안정적인 생활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요. 엄마 좀 더 편하게 해드리고 돈도 더 모아서 결혼도 준비해야 하고 이런 게 다 정리되어도 이젠 노년도 길어져서 6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래 남자들은 보통 동창회 가서 허세라도 부리고 싶어 하는데 민수 씨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사적인 얘기를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때 민수 씨가 조금 쑥스러워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사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엄마한테 의존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가 책임져야 할 때라고. 정말요? 저도 엄마가 혼자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랐는데 신기하게 우리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네요. 그때부터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저와 생각이나 환경이 비슷한 사람을 아직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다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철든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겉보기에만 어른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 이후로 업무상 자주 연락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업무 때문이었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고 1년 정도 사귀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인상이었어요. 시누이는 저보다 5살 많은데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였고 홀 시어머니가 있으셔서 사실 걱정을 하긴 했어요. 워낙 홀 시어머니 하면 시집살이를 시키네 뭐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정말 따뜻하신 분이었죠. 새언니, 우리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신우도 성격이 털털하고 좋아 보였어요. 첫 만남부터 스스럼 없이 나이도 5살이나 어린 절 새언니라고 부르면서 편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예쁜 작은 향수를 선물로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구나. 앞으로 잘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의 말로 잘 부탁드려요. 그때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야지 싶은 마음이 들었죠. 민수 씨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시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집은 별거 없지만 가족끼리 정말 화목해. 이제 우리 가족 되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핑크빛 시댁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결혼 후 첫 외식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사실 돌이켜 생각하니 그때부터 문제였구나 싶은 거지만 그땐 그런 건지도 모르고 지나갔었죠. 어쨌든 새 가족이 왔으니 맛있는 거 사주겠다며 어머니가 자주 가는 냉면집이라고 데려가 주셨는데 소불고기랑 냉면을 거하게 주문하시더라고요. 여기 정말 맛있어. 우리가 자주 오는 곳이야? 네, 맛있겠네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토덜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양이 줄었네. 예전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줬는데. 그래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분명히 줄었어. 요즘 물가가 오르니까 양도 줄이나 봐. 결국 음식이 모자랄 것 같다며 2개를 더 시켜주셨는데 먹어보니 양이 적은 건 또 아니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곤 음식을 반 이상 남기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속이 안 좋다며 화장실에 가시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신우도 엄마 걱정된다며 따라가더라고요. 저와 민수 씨만 남아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계속 안 나오시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계산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계산하고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와 신우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어머, 벌써 계산했어? 네,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요. 미안해, 속이 좀 안 좋아서. 원래 내가 사려고 했는데. 그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습관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기를 쓰려고 앉으니까 뭔가 타이밍이 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화장실 간 타이밍이 왜 하필 계산할 때였을까? 설마.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새 가족이니까 좋게 생각하자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10만 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고작 그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웃기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신혼생활 1달 정도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혜영아 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시작하시는데 그때마다 뭔가 부탁할 게 있으실 때더라고요. 그 안부 인사할 때는 며느리야 하고 딱딱하게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1달 정도 지나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거든요. 혜영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되니?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개모임에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입을 옷이 마땅한 게 없어서 옷값으로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을까? 30만 원이요? 괜히 같이 가면 네가 눈치 보일까 봐서. 그냥 통장으로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살게. 어머님 죄송한데
갑자기 30만 원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민수한테 전화해봐야겠네. 제가 은행 인출기도 아니고 갑자기 전화해서 돈 달라면 돈을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사실 그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민수 씨도 우리 엄마는 독립적이셔서 절대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으신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뭔가 속은 기분이랄까요? 게다가 저한테 먼저 말하지 않고 남편한테 전화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하시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드린다고 최대한 애들로 말했는데 그런 건 상관없으신 것 같았어요. 별 다른 말 없이 정말 저렇게 전화를 끊으셨거든요. 결국 시어머니 말씀대로 남편이 보내준 듯 했고 그날 밤 퇴근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그렇게 달라는 대로 주면 우린 언제 돈 모으고 앞으로 애는 어떻게 키워? 미안해. 나도 알아.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런데 갑자기 끊을 수 없잖아. 서서히 줄여나갈게. 이해해줘. 어? 남편 말도 이해가 됐어요. 저희 엄마는 교사연금이 있어서 노후 대비가 탄탄한 반면 시어머니는 그렇지 못하니까 남편도 늘 안타까워했던 면이 있었거든요. 알았어. 대신 내가 임신하기 전까지 끝내줘. 임신하면 출산 후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때도 이러면 나 정말 화낼 거야? 그래, 약속할게. 그런데 2주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혜영아, 정말 미안한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해야겠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600만 원 정도? 네? 600만 원이요? 한쪽 무릎 단 300만 원이래. 양쪽 다 해야 하니까 그럼 당연히 600이지. 어디 병원에서요? 여러 병원 다녀보셨어요? 요즘 무릎 수술 남발해서 조심해야 한대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뭐?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방금 전까지 아픈 사람처럼 힘없이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무슨 어머니를 못 믿어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한 병원 의사 말만 믿는 건 요즘 위험하다잖아요. 그게 그 소리지. 내가 어디 돌팔이만 믿고 수술한다고 그러는 거잖아. 서운하다 서운해. 나 아직 그렇게 판단력 흐린 나이 아니다. 그러시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죠. 어이없기도 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끊으시면 당연히 남편한테 전화해 하소연하시면서 그 돈을 받아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누군가 통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뒤 남편과 통화가 연결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어머님과 전화통화를 마친 상태였죠. 엄마 원래 병원 혼자 다니셨어. 내가 같이 가준다고 하면 나이 들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쭈그렁 방태기 된 것 같다고 싫어하셔서 한 번도 같이 간 적 없는데 당신이 같이 간다고 했으니 자존심이 상하셨을 거야. 그렇다고 한두 푼도 아니고 돈 600만 원을 어머님 말씀만 믿고 보내드리는 게 맞아? 그럼 아프다는데 어떡해? 모른 척해? 그 말도 맞았어요. 진짜 아픈 거라면 제가 따질 입장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남편과 합의 끝에 600만 원을 다 보내드리는 건 부담이고 최대한 양보하고 양보해서 2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여보, 엄마가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런 거 하나 못 도와드리면 내가 사람이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박정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신우의 SNS를 보다가 깜짝 놀랐지 뭐예요. 명품 백을 새로 샀다고 인증샷을 올린 거예요. 신우는 별다르게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늘의 쇼핑, 원래 마음에 드는 것보다 작은 거 살 수밖에 없던 이유는 비밀? 사진 밑에 단 코멘트를 읽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시어머니가 수술을 안 하셨거든요.
돈을 보내드린 다음 날 전화가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혜영아,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아직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수술 덜컥 했다가 네 말처럼 부작용이나 이런 거 생기면 어떡해?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어머님. 무릎은 어떠세요? 괜찮아. 견딜만 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돈은 통장에 잘 넣어뒀어. 그런데 며칠 뒤 신우가 딱 그 금액만큼 되는 명품백을 산 거죠. 가격을 검색해보니 정확히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디서 돈이 나서 명품 가방을 샀냐고 따져 물을 수도 없고 어머님께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신우가 그 가방 사진을 올리면서 시어머니를 태그까지 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랑하듯 말이에요. 시어머니도 댓글로 우리 딸 예쁘다 라고 달아놓으셨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싶었거든요. 특히 신우 SNS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명품백 말고도 최근에 비싼 옷들을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직장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계속 살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한 달 더 지났을 무렵 삼촌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그날따라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밤 9시가 넘어서 울리는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혜영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네? 엄마가요? 무슨 일이래요? 혈액암이래. 그런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엄마가 아프시다는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평소에 감기 한 번 안 걸리실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암이라뇨. 삼촌 목소리도 많이 떨리고 계셨어요. 삼촌, 그게 무슨... 엄마가 언제부터 아프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살이 빠지긴 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워낙 운동 좋아하고 다이어트 신경 쓰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일주일 전부터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길래 혹시 몰라 병원 갔더니 검사 결과가 나왔어. 혜영아, 빨리 와.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주변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 우리 엄마가 왜 하필 지금 이런 생각들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중환자실 앞에서 엄마를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바빠서 전화 통화만 한 지 고작 열흘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마른 몸매를 유지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다부진 느낌이었는데 이젠 뼈만 앙상하게 남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무엇보다 엄마 눈빛이 너무 흐릿해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 엄마도 몰랐어. 식단하면서 신경 쓰면 이런 경우 종종 있었으니까. 그냥 이번엔 좀 과하다 싶었는데. 그런데 엄마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어요. 힘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항상 씩씩하고 당당하셨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작아 보이시다니. 병실에서 나와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은 더 절망적이었어요. 이미 온 몸으로 전이가 된 상태라고 처음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에 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평소 아픈 소리 한번 안 하는 성격이셨거든요. 조금 어지럽고 피곤해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보통 이런 증상들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하시는데 엄마는 그걸 다 운동하고 중간중간 다이어트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착각하고 넘어가셨던 거예요. 선생님,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완치 가능한가요?
일단 항암 치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늦은 상태입니다. 길어봐야. 의사 선생님도 말을 흐리셨지만 그 무거운 침묵과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몇 개월, 어쩌면 몇 주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그때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남편도 처음에는 이해해주면서 같이 병원에 다녀주었어요. 괜찮아. 어머니 곧 나으실 거야. 고마워 자기야. 자기가 있어서 든든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혈액암은 고형암과 달리 수술로 제거할 수도 없고 항암 치료 효과도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미 온 몸에 퍼진 상태라서 치료보다는 통증 완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엄마도 그걸 아시는지 점점 말수가 줄어드시고 자꾸 잠만 주무시라고 하셨거든요. 엄마 힘내세요. 치료 받으시면 나아질 거예요. 우리 딸이 걱정이 많네.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하셨어요. 아픈 건 본인인데 제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괜찮은 척 하시려고 애쓰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으시다가 엄마는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제 손을 꼭 잡고 계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을 맞았는지, 어떻게 발인을 치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던 것 같아요. 문상객들이 뭔가 위로의 말을 건네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자주 부르던 제 이름도, 엄마가 해주던 음식 냄새도, 엄마와 나눈 대화들도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이 돼버렸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밤에 잠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 엄마가 전화하실 거야 하는 착각을 했어요. 삼촌들이 엄마 유산 정리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혜영아, 엄마가 남긴 건 다 네 것이니까 알아서 정리해라. 누나가 평생 혜영이만 생각하고 사셨으니까 당연히 혜영이가 받아야지. 우리는 바라는 것도 없고. 집, 적금, 보험금. 삼촌들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엄마만 다시 살아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모든 것보다 엄마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소중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어머니였어요. 장례식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문상객 맞이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음식 나르는 것도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상심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대신 나서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거예요. 혜영아, 너무 상심하지 마. 사돈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마음 아파하실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고마울 게 뭐 있어. 이젠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 알았지?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힘든 시기에 의지가 되어주시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하다는 생각까진 아니어도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혜영아, 사돈처럼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나만이고 가족이잖아. 이젠 친정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 나도 이제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절 생각해주는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평소 시어머니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장례식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걸 보니까 사람이 힘들 때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혈육은 아니어도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전 친정엄마 집으로 갔어요. 삼촌들과 할머니와 함께 엄마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밤새 엄마 추억담을 나누고 동이 틀 무렵 잠자리에 겨우 들었는데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혜영아, 일어났니? 시어머니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들떠 있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기에 다행히 나쁜 일은 아니구나 안심했죠. 엄마를 떠나보냈는데 티장마저 나쁜 일이 생긴다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그 순간에 했었거든요. 네, 어머님.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는 사이는 아니잖니? 어제 집에서 안 자고 밖에서 자고 온다고 하니까 걱정되고 잘 잤나 해서 전화한 거지. 이제 내가 너 챙겨야지. 누가 챙겨? 안 그래? 순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밖에서 자고 오는 건 맞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엄마 집인데 그것이 걱정되는 곳인가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뒷말이 묘하게 거슬리더라고요. 누가 챙기냐니. 원래도 안 챙기셨는데 갑자기 챙길 정도로 제가 불쌍해 보인다는 건가?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해요. 하지만 삼촌들도 있고 할머니도 아직 정정하셔서 저 챙겨주시는 건 문제 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지 뭐. 챙겨줄 사람 많으면 좋은 거 아니니? 그런데 집엔 언제 올 거니? 이따 오후 늦게 가려고요. 왜요?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그럼 있지. 오후면 늦는데. 점심 밖에서 만나서 먹는 건 어떠니? 아침부터 전화한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 나더라고요. 대뜸 만나잔 소리를 하더니 이렇게 저자세로 제 눈치를 살피는 건 딱 하나. 지금까지 돈 관련된 거 아니면 이렇게 하신 적 없었으니까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화로 말씀하세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엄마 유품도 정리해야 해서 일찍 만나는 건 힘들어요. 그래. 사실 나야 전화로 이야기해도 별로 상관없는데 큰돈은 은행에 직접 가야 한다는데 아니니? 큰돈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네? 큰돈이요? 무슨 큰돈이요?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왜 없어? 어제 다 들었는데. 사돈이 당신 딸 혼자 남을 걸 생각해서 넉넉히 남겨뒀다며? 삼촌들이 그러던데 뭐. 아, 거의 실신 직전까지 울던데 그래서 정신이 없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슬퍼하는 모습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던 거예요. 아니, 소름 끼치더라고요. 지켜보다 못해 삼촌들이 하는 말까지 하나하나 쥐새끼처럼 들으려고 3일 밤낮을 제 곁에 서 있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유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물려받은 재산이나 유산이나 그게 그거지. 아무렴 어떠니? 꽁돈 생겼는데. 우선 우리 빚부터 좀 갚자. 꽁돈이란 표현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제가 왜 어머님 빚을 갚아야 해요? 그 소리 하시라고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니, 그 돈 엄마를 잃은 값이에요. 제가 미쳤어요? 엄마 유산을 시댁 빚 갚는 데 쓰게? 길 가는 사람들 열이면 열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떤 여자가 그러나. 아이고, 이래서 법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나 좋자고 그러는 줄 알아? 이 돈 안 갚으면 연좌제로 어차피 너한테까지 가게 되어 있어. 결국 내 빚이 네 빚이다 이거야. 그럼 빨리 갚는 게 이득 아니니? 그리고 사실 순순히 네 것이라고 할 순 없지. 네 돈이면 우리 아들 돈이기도 한데 그러면 나도 지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실 거면 전화 끊겠습니다. 아이고, 내 말이나 듣고 끊어. 세상 물정을 정말 모르는구나. 우리 집이 가압류당하면 민수명의로 된 거 다 압류당해. 그럼 너희 끝이야. 그거 알고나 하는 소리니? 괜히 내 말 안 들었다가 그나마 받은 유산도 다 털리지 말고 급한 불부터 끄자. 기가 차더라고요. 세상 어떤 시어머니가 사돈 돌아가셔서 받은 유산을 자기 빚 갚는 데 쓰라고 할까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면
할 말을 잃는다더니 제가 딱 그랬어요. 우선 담보대출 3억 하고 신우의 카드값 2억부터 갚자. 사돈 살았던 집 정리하는 건 시간 걸릴 테고 보험금도 사망신고하고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며칠 걸리는 거지. 그럼 우선 통장에 있는 걸로 쓰자. 적금이나 이런 건 은행 가면 금방 해약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만나서 하자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안다더니 대꾸 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으니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듯 계속 떠들어대시더라고요. 다시 안 볼 생각이라도 욕이라도 한바탕 쏟아 부어야 속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에 입을 열려는 찰나 수화기 너머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뭐래? 갚겠대? 그거 말고 1억 더 있다고 해. 내 것도 엄마인 것처럼. 응? 가만히 있어봐. 지가 안 갚으면 배겨? 네 것까지 얘기할 테니까 통화하는데 정신없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수화기 너머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소리까지 들리는 순간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남편도 역시 그나물의 그 밥이었던 거죠. 이젠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님, 왜? 제가 갑자기 차분해지니까 시어머니도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총 얼마예요? 뭐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빚이요. 제가 갚아줘야 할 그 빚이 총 얼마냐고요. 어머니 3억, 신우 2억, 그이 1억, 총 6억이면 돼요? 우선 급한 대로 그거면 될 것 같아. 지금 은행으로 보내주게? 계좌번호 불러줘? 은행에 안 가도 그 큰 돈이 이체가 되려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엄마 뭐래? 갚아준대? 내가 1억도 말한 거 맞지? 당연히 갚아준다고 하지. 지가 안 갚고 배겨? 아직 통화 안 끝났으니까 그만 좀 방해해.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통화 내용을 다 들었으니 이젠 정말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끝은 제가 아니면 아무도 못하겠지 싶더라고요. 어머님 알겠어요. 갚아드릴게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려면 각자 빚을 리스트로 만들어주세요. 리스트? 어머님은 어머님 빚, 신우이는 신우이 빚, 민수씨는 민수씨 빚. 정확한 금액을 받아야 제가 나중에 갚아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 얼마나 있다, 사실 더 있다 그러면 저도 곤란해요. 그래. 네 말이 맞지. 한 번에 싹 다 갚아야 속 시원하지. 역시 우리 며느리 통도 크다니까. 시어머니는 완전히 신이 나셨더라고요. 목소리가 몇 톤이나 올라가며 콧소리 맹맹거리며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간사해질 수 있나 싶은 느낌이었어요. 더 웃겼던 건 옆에서 들뜬 남편 목소리였죠. 뭐래 엄마? 다 갚아준대? 엄마 목소리 완전 신난 거 보니까 분명 다 갚아준다고 한 거지. 역시 내가 여자 하나 보는 눈은 탁월하다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탁월한지 제대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차라리 우유부단했다면 윽박지르고 구슬려서라도 살았겠지만 이건 영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된 모습을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어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게 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지만요. 그렇게 사흘에 걸쳐서 각자 보내온 리스트를 보고 저는 정말 경악했어요. 시어머니 집담보대출 3억, 신용대출 1억 5천만 원, 추가로 받은 거래요. 총 4억 5천만 원. 신우, 신용카드 및 캐피탈 대출 8천만 원, 지인들한테 빌린 돈 1억 2천만 원, 엄마 수술비, 급한 약값, 사업자금 등등 각종 거짓말로 2억 원, 남편 개인 대출 5천만 원, 회사 자금 일시 사용 2억 원, 사실상 횡령이죠. 2억 5천만 원. 실제 총액은 9억이었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리저리 빚을 만든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빚 내용을 전달받고 곧바로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아니 집에서 보면 되는데 왜 카페에서 보자는 거야?
엄마는 시내에서 봐야 은행도 가깝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 빨리 처리하지. 우리 혜영이가 그만한 생각도 없을까 봐. 어머, 그래. 그것까진 생각을 못했네. 다들 들떠있는 모습을 보니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 들뜬 모습이 곧 절망으로 바뀔 테니까요. 자, 확인해 보니까요. 어머님은 4억 5천, 신우는 2억, 민수는 2억 5천, 총 9억이네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들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거든요. 뭐? 시어머니가 먼저 터졌어요. 야, 너 이거 언제 이렇게 빚을 졌어? 니네 나한테 말한 거 말고 더 있었던 거야? 엄마도 1억 5천 더 있었으면서 왜 그래? 이제 그런 거 문제 없잖아. 남편도 완전 당황했더라고요. 그러는 너는 회사 돈을 2억이나 썼다고? 그거 횡령 아니야? 야, 대출이 급한 게 아니라 이게 급하네. 이거 빨리 채우지 못하면 잘리고 깜빵 가는 거잖아. 다들 과간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조용히 봉투를 꺼냈어요. 잠시만요, 모두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다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혜영이가 조용하라잖아. 그리고 니네 이번에 혜영이가 싹 다 정리해주면 앞으로 그러지 마. 알았어?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마치 당신 덕분에 이 일이 해결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젠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아가. 우리가 다 조용히 할게. 너 하고 싶은 말 다 하렴?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죠. 이혼 조정 신청서예요. 이미 법원에 제출했고요. 뭐야? 남편이 얼굴이 하얘져서 말했어요. 왜 놀라세요? 저는 9억 빚진 가족과 함께 살 생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빚 다 갚아준다며? 어디 얼마 있는지 다 알아오래매. 예,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일부러 그러는 거지. 우리 정신 차리라고. 아, 그런 거였어? 자기야, 나 깜짝 놀랐잖아. 그런 장난 치지 마. 나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이게 왜 장난이야? 분수 모르고 빚내서 사는 사람들 빚 갚아주면서 같이 살 생각 전혀 없어. 이토록 진심인 적 없으니까 심장 떨어질 것 같으면 잘 붙잡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와준다더니 뭐 하는 짓이야? 남편 심장 떨어진다는데 뭐? 잘 붙잡아? 그래, 돈 가지고 유세 떤다는 거지? 유세요? 어머니는 제가 유세 떠느라 이런 줄 아세요?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서로 숨겨진 빚 오픈하고 진실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뭐야? 남편 얼굴이 하얘져서 말했어요. 진짜야 자기야? 나랑 헤어지겠다고? 내 눈 보고 다시 얘기해봐. 농담이지?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는데 저는 피했어요. 이야기? 당신이 회사 돈 2억을 횡령한 거 알고도 이야기해보자는 말이 나와? 부부 사이에 신용호님이 잃은 것 같은데? 그건 일시적으로 쓴 거야. 금방 갚을 수 있어. 뭘로? 우리 엄마 유산으로? 엄마 돌아가시고 받은 돈이 꽁돈이라 생각해서 빚 청산하는 데 쓰려는 당신들과 가족으로 엮일 생각 없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보내줘. 그거 아니고 소송할 거면 해. 빚 청산할 돈도 없으면서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것도 빚내서 하려나? 저는 그 말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렇게 간다고? 야, 너는 네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매달리든 뭐든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나까지 망하는 걸 보려고 그래? 카페 문 앞까지 오는 그 짧은 사이에 어찌나 큰 소리로 서로 헐뜯기 시작하는지 단 한 명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고 서로 남탓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했어요. 당연히 빚 청산할 돈도 없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혼 협의서에 도장 찍는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차례대로 초토화된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전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고발당했어요. 회계감사에서 2억이라는 거금이 빠진 게 발각되니까 당연히 즉시 해고였죠. 게다가 회사 측에서는 배임 횡령으로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전 남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대기업 직장도 하루아침에 날아갔고 이제 전과자가 되어서 어디 취직할 것도 없어졌어요. 실형까지 받으면서 정말 인생이 끝났더라고요. 신우는 지인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 수술비라고 속여서 돈을 빌렸던 지인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둘씩 돈을 달라고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갚을 돈이 어딨어요. 명품 가방에 옷에 다 써버렸는데 결국 지인들이 동네 곳곳에 신우의 실태를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집 앞을 나가기도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마트 가도 길 걸어도 사람들이 수군거린 소리가 들리니까 결국 집에만 틀어박혀 지낸다 해요. 시어머니는 집에 가압류 딱지가 붙자 이웃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빠졌더라고요. 3억 담보대출에 1억 5천 신용대출까지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가압류부터 시작해서 경매 절차에 들어갔어요. 하루아침에 빨간 딱지가 붙은 집을 보고 이웃들이 어머 저 집 망했나 봐. 빚이 얼마나 많았으면 집까지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평생 동네에서 체면 차리며 살아온 분이 하루아침에 이런 꼴이 되니까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숨어있게 됐죠. 결국 경매로 집마저 넘어가면서 갈 곳도 없어졌고요. 그렇게 산모자가 지방 어딘가 시골 빈집으로 도망가듯 떠났다고 전 남편이 며칠 전에는 마지막이라고 구구절절한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야, 그래도 널 사랑했던 내 맘은 진심이었어. 모든 걸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뿌린 거 모두 다 정리되면 그땐 내 진심 받아줄 거라고 믿어. 우리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버티자. 알았지? 하지만 전 그 문자를 보고 웃음만 나왔어요. 대꾸할 필요성도 못 느낀 채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평생 모아주신 그 돈으로 새 집도 구하고 새로운 일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홀가분해요. 그 답답하고 숨막히던 시댁 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밝게 보일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금에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속 시원히 이원할 수 있었거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을 주셨을까? 그 사랑을 갚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하늘나라에 가신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보답하는 건 잘 사는 거겠죠? 엄마 속상하지 않게 잘 해결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오늘은 엄마의 칭찬이 참 그리운 날이네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